중요 사건입니다. 전 제목도 읽기 싫습니다. 이거 교수님 사건. 이거 우리 저 유니 프로파일러가 이게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이게 사건들을 볼 때마다 진짜 어떤 사건은 너무 보기 싫어서 이거 보고 와야 되는데 정말 사실 너무 싫은 게 있어요. 검토도 하기 싫은 것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사례들을 모으는 건데요. 며느리 성폭행 사건들 사례 모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아, 네.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중요 사건이라고 그래서 좀 뭐 이게 의미 있다고 그러면 좀 그래요. 그렇지만 친족 간의 어떤 성폭행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심각해요. 네. 그래서 그 친족 간의 성범죄 사건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던 것들 중에는 늘 그랬어요. 미성년자,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 가족이 어떤 그 친족이 성범죄 저질러가지고 피해자 되는 거 안타깝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장래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뜻 말하고 싶지 않은 그 한 부류가 포함이 더 돼야 돼요. 네. 그게 뭐였냐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네. 생각보다 꽤 있는 사건이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사건 일선에 있을 때 좀 꽤 봤어요. 봤는데 조금 전에 불편하셔서 말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말하고 싶지 않은 사실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암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게 그렇다면 피해자는 며느리인 거고요. 네. 가해자는 며느리라고 부르는 시아버지겠죠. 그렇죠. 네. 이 사건들 불편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들 내외하고 이제 아마 그 시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아버지는 이 씨입니다. 69세. 예. 근데 아마 이 이제 그 작은 방에서 그 며느리가 침대 왜 시트 같은 거 매트 이거 정리하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때 시아버지 이 씨가 며느리 뒤에 딱 가서 껴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추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기 충전 좀 해줘라. 결국은 성폭행까지 이게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퇴근한 남편한테 피해 사실을 전부 얘기를 했고 말했어요. 근데 남편은 물론 남편 입장이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피해 사실 나라면 그 즉시 뭐 아버지를 뭐 죽일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고통받았겠죠. 그리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그냥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해버린 겁니다. 네. 근데 며느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 정도면 남편은 이제 좀 지운 거죠. 남편한테 기대감은 접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사실 그 말한 즉시 무언가 아내는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아버지는요, 이 경찰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며느리가 쓰레기는 계속 쓰레기짓만 해요. 네. 며느리가 원했다. 며느리가 성관계를 원했대요. 그래서 했다고 끝까지 본인이 성폭행한 거를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요,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처벌 불원서. 네. 시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과연 며느리 본인의 의사일까? 가족들이 대대적으로 나서가지고 며느리를 회유내지는 압박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항소가 들어가죠. 네. 2심은 서울고법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떨어졌어요. 네. 항소 들어가고 이제 서울고법 형사 10부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 시아버지는요. 나는 아니다. 이건 너무 큰 처벌이다. 라고 하면서 항소를 했고 서울고법 형사 10부에서 권기훈 부장판사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 4년 그대로
선고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함께 거주하는 며느리를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재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인 며느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또한 남편인 아들도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겪겠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1심대로 징역 4년을 2심에서도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짐승 같은 그 시아버지 이 씨는 4년 너무 많아. 또 불복해요. 그러면서 이게 아주 꼴꼴나요. 아주 이거 보면 아주 진짜 혈압이 빡 뻗쳐요. 그 들이댄 게 뭔 줄 아세요? 불복 수단으로 들이대면서 짓거린 얘기가 뭐냐면 나는 발기부전으로 강간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강간 미수니까 징역 4년 너무 무겁다. 사람 아닌 거는 여전히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겁다고 했지만 이거 항소심 재판부에서 2014년 4월 10일 날 그냥 가차없이 기각해 버렸습니다. 저 이게 풀 문장이 있어서 사실 교수님이 제가 생각하기에 풀 문장을 안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앞에 네. 이 씨가 했던 말이 약간의 삽입은 시도했으나 발기부전으로 안 됐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맞아요. 네. 저는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그걸 숨기고 안 해왔는데 우리 저 김윤희 프로파일러 저는 그 앞에 거 찾아가지고 왔네. 네. 너무 뻔뻔해가지고요. 네. 이 말 꼭 하고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본인은 이제 그 조금 이따가 그 네. 강간 기수식이 관련된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삽입설 관련된 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인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요. 하여튼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삽입했으나 본인이 발기부전 상태였기 때문에 강간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 강간 미수다. 그래서 나는 4년 징역 준 거는 너무 무겁다. 이렇게 이제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늘어놨는데 법리적으로도 안 맞을 뿐더러 이런 얘기 짓거리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얘기 듣고 심각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다는 등 모함을 했고 그래서 또 상처를 줬고 그렇죠. 네. 강간 미수에 그쳤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하면서 처벌을 모면하는데 급급하다. 이거 한마디로 야 개새끼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진지한 반성이 없어서 개새끼라는 말도 모욕이네. 진짜 개에 대해서 모욕이에요. 요즘은 개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네. 개도 이런 짓은 안 해요. 진지한 반성이 없어서 엄중한 책임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기각을 했어요. 근데 이때 검찰은 그냥 4년 구형한 상태에서 항소 안 했어요. 네. 그 시아버지 이 씨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더 높은 형은 불가능해요. 그냥 그대로 4년 그냥 확정돼 버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형법 297조에 보면 강간죄 조항이 있어요. 그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4년 받은 거면 1년 더 올라간 거예요. 1년.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그 설명하셨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강간이 기수, 미수 이걸 따지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통설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삽입설을 따집니다. 네, 이거 형법 배울 때 엄청 배웠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간의 미수냐 기수냐를 따지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무슨 음란한 무슨 그 표현이 아닙니다. 네. 삽입설이 통설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따르고 있는 판례 기준도 삽입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 삽입 이건 뭐 이유 열막론하고 삽입하는 순간 강간죄의 기수가 되는 겁니다. 강간죄의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간죄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일부 접촉설도 있고요. 네. 또 사정설도 있어요. 네. 사정설. 미국의 뭐 일부 주에서는 사정설을 취하는 나라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말 나온 김에 잠깐 그 사례 설명할까요? 제가 그 기지촌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그 특수 관광을 외국인 여성 외국인 그러니까 미군 주로 상대하는 외국인 전용업소에 근무하는 여성이 이제 아마 성매매죠. 그것도 일종의 성매매를 했는데 그 성매매 그 돈 받았는데 뭐 그 20불인가 내가 기억해요. 흑인 친구였었는데
나중에 돈을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이 여성이 돈 잡으니까 때렸어요. 그 신고가 들어와서 내가 잡아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건데 이놈 얘기는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사정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거 도로 내가 그 화대라고 그러죠? 이른바 그거 준 거 내가 도로 가져가는 거고 내가 양보해서 $10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미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역 KNCI라고 그러죠. 그 통역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삽입설이다. 우리나라 그거에 의거해서 뭐 그건 물론 강간은 아니고 성매매지만 성교가 성립된 거다. 성매매가 성립된 거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놈은 끝까지 이제 사정서를 취하는 그 어떤 일부 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정서를 취하는 일부 주도 있다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일 거지 같은 그 강간의 기수시기설이 있어요. 저는 이거 교수님 계속 네. 처음에 이게 만족설이라고 돼 있어서 네. 처음에 저 배울 때 물음표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시만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만족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그 이론이죠. 그래서 강간의 기수식이 따지면 뭐 일부 접촉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통설은 삽입설이고요. 네. 그다음에 어디에서는 뭐 사정설을 취하는 것도 있고요. 네. 동시만족설, 남녀가 동시만족설, 이제 그 동시만족설 이런 강간의 기수식이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보면은 정말 원시적이고 비합리적인데 삽입설이 맞습니다. 네, 접촉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접촉까지 따지게 되면은 너무 그 기술이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죠. 해가지고요. 강간범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건 이제 성추행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강제추행으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접촉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죠. 그리고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뭐 일부 삽입이냐 아까 뭐 전부 삽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체로 그 일부 삽입을 지금 현장에서는 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갈까요, 교수님? 예, 두 번째 사건도 뭐 유사한 겁니다. 네. 이거는 2011년도 사건이에요. 2011년 5월 9일 날 늦은 시간이에요. 네. 시아버지 김모 씨입니다. 이 사람은 75세예요. 나이값도 못해요. 75세 먹은 사람이 이제 서울에 서울. 네.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며느리를 보고 이제 성욕을 느낀 거예요. 설거지하고 있는 며느리 보고 진짜 그래 그 며느리한테 다가가서 며느리 이 속옷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만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추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며느리 같은 경우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상처 엄청 받았겠죠. 네. 그런데도 전체 가족을 위해서 처음에는 좋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성추행하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 한번 참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그 굴욕스러운 거 수치심 상처 엄청 받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남편 어찌됐건 피해자 입장이지만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남편 시어머니 시동생 모든 가족들이 고통 속에 빠지고 충격 준다고 판단해서 내가 한번 꿀꺽 참자 하고 그 고통을 감내한 거예요. 그럼 기회 한번 준 거거든요. 죽는 날까지 반성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그렇게 참으니까 너 내가 만져도 못하네. 꼼짝 못하네. 만만하게 보고 계속해서 성추행을 한 거예요. 이런 나쁜 놈 만만하게 보고 계속해서 성추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며느리가 못 참은 거죠.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10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적 성추행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2년 만에 2년 그래요. 네, 만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시아버지 김 씨는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합니다. 아예 범행 자체를 부인해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한 말이 정말 더 범행 당일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시간 그리고
이 남편, 그러니까 이 며느리 아들인 거죠. 아들 김 씨도 집에 있었다. 근데 내가 그걸 했었겠냐.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 진술 자체가 사실하고 맞지 않다. 며느리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범죄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그 감정이 있어가지고 보복 심리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다. 그러면 며느리가 나쁜 여자라고 책임 전가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어떻게 봤습니까, 이거를? 성적 피해를 당하면 큰 충격을 받아서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였냐면요. 사실은 이제 며느리가 시간대라든지 어떤 정황, 상황 설명을 조금 이제 그 진술할 때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미세하게. 네. 이제 그거를 딱 기화로 해가지고 그냥 오리발 내밀면서 보복 심리 갖고 악의적으로 나를 허위 고소했다고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밀어붙이니까 이제 그 난감한 경우에 처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전부 일목요연하게 다 읽은 거예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성적 피해를 당하면 큰 충격을 이건 엄청난 충격이죠. 대상자에 따라서. 시아버지니까. 구체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악의적일 수 있죠. 허위고소일 수도 있고.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꼼꼼하게 다 기억하는 건 그건 더 이상한 거다, 오히려. 이렇게 뜨문뜨문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거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그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받았던 충격 같은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하고요. 전체 그림을 봤을 때 행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아구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건 대체로 본인이 경험한 거구나. 진술이 허위가 아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조금의 빈틈을 노려서 이 시아버지는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 이 사건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어요. 네. 이거 보니까 그 징역 3년 받았는데요. 너무 계속 부인하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추행이다 보니까 교수님 사실 이렇게 3년까지 나올 정도는. 그 징역 3년. 근데 이제 그것도 나이를 많이 쳐드셨고요. 네. 전과가 없는 거를 고려했다고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재판부에서 읽었던 마지막이 너무 컸어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족과 헤어져 살고 있어요. 네, 집안에 극심한 대립이 발생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지금 그러면 이 며느리 거의 가족이 붕괴된 거예요, 이건. 집안이 붕괴된 거예요. 그러네요. 징역 3년도 짧네요. 작죠. 근데 나이를 많이 쳐드셔서 어떻게 75세나 먹은 사람이 인생 다 살고 지금쯤은 세상을 관조하는 시각으로 봐야 돼요. 전부 너그러워지고 매사 모든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는 나이거든요. 75세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존경받아야 될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도매금으로 피해 보는 거죠, 피해.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좀 이왕 불편한 거니까 뽑는 김에 제가 다 뽑았어요. 근데 저는 이 뒤에 거 진짜 세 번째 사건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창피했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2013년 1월 18일 전북 김제 청하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시댁에서 같이 살던 베트민 이주 여성.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여성이 결혼해가지고 23살 며느리가 이제 우리나라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제 청하면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네, 사건 발생 당일날 남편하고 아마 그 시어머니가 같이 외출을 했나 봅니다. 그때 시아버지 최 씨 59세입니다. 커피를 좀 가져다 주겠니? 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유인한 거죠? 네, 유인해서 갑자기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면서 성추행을 하고요. 그럼 며느리는 당연히 자기 방으로 도망쳤죠. 지 방으로 막 도망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안 당했어요. 네, 근데 야, 네 시어머니랑 남편 집에 없어.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 줄게. 너 돈 줄 테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번 시도했는데 자기 방으로 내뛰었잖아요. 커피 가지러 갔다가 성추행 하니까 내뛰었어. 쫓아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네 남편 없어.
그 겁주는 거지 뭐. 협박이지.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다 이 소리야. 그러면서 야 나 돈 줄게 너. 며느리가 저 성매매 여성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들어와서 그냥 무단으로 계속 추행했고 결국은 급기야 성폭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명히 며느리가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걸 느끼겠죠. 잃을까봐 이제 네. 겁까지 줘요 또. 네.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옵니다. 야, 너 말하면 죽는다. 라고 하면서 이 칼 갖고요, 이 흉기 갖고 목을 딱 긋는 신용을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 그러니까 강간한 거예요. 결국은 며느리 방에까지 쫓아와서 결국 강간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주방에 가서 흉기 들고 와가지고 지 목에다 이렇게 하면서 너 말하면 이렇게 된다. 너 죽인다 그 소리 아니에요. 이게 이거 사람 하나 이거 참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을까요? 이거 23살짜리입니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타국에 와가지고 시아버지가 자기 성폭행하고 칼로 죽이는 신유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며느리 같은 경우는 고민 끝에 자신의 친구 이 베트남 여성인가 봅니다. 먼저 와 있었나 봐요 한국에.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나 시아버지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성폭행 당한 거를 알려요. 거기까지는 이제 알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버티고 있었나 봐요. 근데 6일이 지나서요. 또 합니다. 집에서 또 그래요. 또 가슴 등을 만지면서 추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못 견디겠는 거지. 네, 그래서 다음 날 25일 날 친구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 시아버지라는 이놈 있잖아요. 네. 이놈이 전화해가지고 너 집으로 빨리 와. 집으로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겁을 줬다고 하죠. 네. 한국에 못 살게 해서 도로 돌려보낸다 뭐 등등 하면서 안 올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일단은 가겠다고 그러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미 그 앞에서 요 최가 요 놈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트럭 끌고 와서. 그래서 딱 태워요. 야 성당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성당 가자.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성당 가자. 그러면서 1톤 그 화물차 있잖아요. 거기다 태워가지고 운전합니다. 근데 성당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모텔로 갔어요. 나 이거. 그래서 모텔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데요. 네. 이때 며느리가 이거 진짜 가면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모텔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피신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에서 친구한테 전화해요. 나 지금 모텔에 끌려왔는데 무서워서 큰일 났다. 빨리 신고해달라.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모텔 화장실이 아마 잠금 장치가 그 강제로 개방했겠죠. 네. 화장실에서 며느리를 강제로 끌어내서 진짜 다시 또 성폭행을 합니다. 네. 결국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폭행 이후에 느슨한 사이에 이제 모텔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택시 타고 다시 친구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경찰이 출동해 갖고 여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텔에. 네. 최관은 거기서 긴급 체포된 거. 그리고 구속된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역시 뻔뻔합니다. 이채 씨, 난 폭행한 적 없어. 난 협박한 적 없어. 합의해서 성관계 가진 거야. 예,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어요. 늘 그러죠. 성범죄자들 새끼들은. 네.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서 합의해서 성관계 하겠습니까? 자기 남편 버젓이 있는데. 결국 검찰에서는 강간하고 성추행 그렇죠. 날짜가 다 다르니까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증거 많이 나왔죠, 사실은. 네. 합의된 성관계라고 했는데요. 그 채 씨의 몸에 손톱 자국이 엄청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텔에서 강간할 당시에 이 베트남 며느리가 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톱이 이 최가 이놈 그 몸에 팔이라든지 이런데 할퀸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경찰이 현장에서 샤프할 때 그 사진 촬영을 다 해뒀어요. 네. 그리고 또 친구한테 구조 요청을 했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당하니까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증거도 있었고요. 또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봤던 겁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한국말도 제일 못한대요. 네, 타국에 온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무고할 이유가 어딨냐. 그렇죠. 그런 무고할 이유나 동기가 없죠. 이거 얼마 떨어졌어요, 이 자식? 징역 7년입니다. 예. 그리고 또
8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네, 이건 할 수만 있으면 더 처벌하고 싶죠, 이거. 네, 그래서 재판부는요, 한국말이 서툴고 마땅한 도움자가 없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한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춰서 재질이 중한데다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서 7년을 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잘 살렸어요.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이 베트남 며느리 여기 이 집에서 못 살아요. 네.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 아, 너무 상처만 받고 다시 본인 국가로 가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뭐 얘기하다 보면 친족 간 성범죄 관련돼서 피해자 얘기하면 늘 아이들이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우리가 말하기 껄끄러운 사실이지만 얘기는 한 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네. 사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저 일선에 있을 때 이런 사례 꽤 했어요. 꽤 제법 했어요. 시아버지에 의해서 며느리가 성유린 당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근데 차마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많이 억누르고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전 얘기하고 싶었어요. 친족 간의 성범죄 중에 꼭 아이들만 있는 거 아니다. 정말 꼭 아이들만 있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고의적으로 이거 찾았습니다. 세 개. 사실 예.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암수범죄가 많은 네. 것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실 가족, 진짜 밝혀지면 가족이 모두 다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럴 때 저는 그래서 주변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아버지를 피한다거나 같이 있는 자리를 계속 안 만들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대놓고 의심하는 건 나쁘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뭔가 있다 보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족 간의 성범죄 범주의 어린아이들을 빼고 나면 이렇게 이 며느리가 들어가는데 그 며느리들 중에서도 약간의 어떤 지적장애 같은 게 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제가 실무상에서 많이 봤고요. 네. 이런 사례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며느리들이요. 네. 그리고 대다수가 우리나라에 시집 온 외국 며느리들이 나이가 엄청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케이스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강조하려고 이거 사실은 했거든요.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이주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여성이 10만 명이 아니라 거의 20만 명 가까이 다 돼가요, 지금.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네. 뭐 이제 순혈주의 이런 것도 없고요. 백이민족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문화 세상이 왔어요. 다문화 시기가 왔는데 그런데 이럴 때 한국 실정에 많이 모르고 실정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의 어떤 법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모르고 이런 거를 기화로 해서 일부 시아버지가 외주 여성들을 성착취 대상으로 보고 이거 성폭행은 아니더라도 슬슬 만지는 강제추행은 생각보다 꽤 있다 그래요. 이런 거 이거 폐륜범죄, 이것도 폐륜범죄거든요. 이거 가정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도덕적으로 문제하기 위해서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건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이제 외국인 여성 피해 사례를 제가 하나 찾았고요. 마지막으로 불편해도 하나만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이주 여성들 그리고 또 이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며느리가 있는데 또 한 케이스 중에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이제 그 남편이 죽은 상태. 네.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하고 살게 되는 케이스, 며느리 혼자. 네. 아이 키우면서. 사실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그건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결국. 네. 그 케이스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경기 북부 쪽에서 2017년도에 난 건데요. 저희가 전부 다 수집해 왔어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숨졌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러니까 아들이 숨지고 며칠 되지도 않았대요.
그 상태에서 1년 9개월간에 걸쳐서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70대 쓰레기가 있어요. 응? 저는 정말 이게 쓰레기 오브 쓰레기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아들이 죽었잖아요. 네. 며칠 뒤부터 1년 9개월 거의 2년 가까이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임신을 했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그러니까 또 낙태까지 시켰죠. 그런 쓰레기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의정부 지법 형사 합의 12부에서 노태상 부장판사가 맡았던 사건이 있는데요.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성폭력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혐의로 재판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그쵸? 인면수심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징역 7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했던 건데요. 남편이 2015년도에 그 사망하고 두 아이가 있었대요. 아이 때문에 이제 시부모하고 같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자기 부모 모시고 시부모 모시고 사는 그 며느리를 이렇게 성폭행 1년 9개월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거 정말. 사실 이 부인 같은 경우는요. 남편이 사망 후에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성폭행을 시도를 했을 때 가까스로 이때는 모면을 했대요. 아, 그냥 이때 확 신고해 버렸어야 되는데 이걸. 근데 이때 남편 죽고 나서 사실 이걸 누구한테 막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근데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또 만만하게 본 거라니까 이것도. 그 이후부터 이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까지예요. 1년 9개월간에 걸쳐서 19번입니다. 19번. 근데 이때 이제 사실 같이 시모도 같이 살잖아요. 네. 시어머니도 같이 사는데 항상 노릴 때가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청소 빨래할 때 왜 청소하고 빨래할 때 이제 부엌 같은 데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임신해가지고 낙태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놈도 하는 얘기가 지 마누라죠. 시어머니한테 말하면 죽인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못 나가게 감시를 했는데 야구방망이 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류 중에 하나예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지적인 어떤 문제가 약간 있긴 한 여성이에요. 그 제가 취약한 여성 부류에 속한다고 한 분 중에 한 분 부류고요. 그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들이 제일 걱정인 거예요. 뭐 2명 자기 떠나면 애들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도 없고 애들 둘 때문에 이제 망설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도저히 못 견디니까 시아버지 나간 사이에 잠깐 외출한 사이에 그냥 늘 붙어 있었대요. 신고 못하게 하려고 주변에 얼쩡거리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주변에 얼쩡거리고 붙어 있는 거는 성폭행하려고 얼쩡거린 거예요. 기회만 되면. 그러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이걸로 구속돼갖고 재판받았어요. 근데 왜 7년이에요? 더 나와야지. 네. 여기도 재판부가 그랬어요. 피고인은 같이 생활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해서 그것도 아들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폭력 범행을 시작했다.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다.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19번이잖아요. 이 사건 범행으로 며느리가 임신, 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또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검찰이 요청했던 신상정보 공개하고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가족들이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이거 뭐지? 여러 검사 결과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 네, 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셨으니까 이런 그 사례를 이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친족 간의 어떤 그 성범죄, 가족 간의 성범죄에서 우리 입으로 올리고 싶지 않아서 안 했던 대상, 그 대상 지적인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며느리, 외국에서 우리나라 시집 와가지고 한국말도 익숙하지 않고 물정 모르는 사회물정, 세상 물정 모르는 며느리.
이런 며느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범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있다. 그분들도 반드시 어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어떤 대상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보니까요, 내가 대충 찾아봤어요. 2019년 현재까지 친족 관계에서 성폭력 발생했던 그 범죄 현황을 뽑아봤더니요, 2016년도에는 500건이었어요. 여기 이 속에 며느리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며느리도 2017년도에 535건, 네. 2018년도에 578건이에요. 작년 거는 지금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제가 왜 한숨을 짓냐면요, 저는 저 사건의 거의 2배가 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암수율이 많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 잘 보신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많은데,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참으면 안 됩니다. 네. 어떠한 경우도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저희 초창기 때 사연 받았을 때 그런 얘기 올라왔잖아요. 예. 진짜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참으면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그럼요. 절대 가족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입 다물고 있는다고. 이게 사실 가족 간의 이런 이 성범죄 이런 거는, 사실 가족이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 일인데,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쉬쉬. 네. 쉬쉬. 딱 그 두 자로 표현하면 쉬쉬. 너만, 이게 너무나 고통 주는 일이거든요. 쉬쉬. 그리고 너만 참고 있으면 돼. 너 하나만 참으면 다 잘 살 수 있어. 쉬쉬. 이 쉬쉬라는 말, 진짜 가족 간의 성폭행에서 나오는 쉬쉬라는 말, 이 쉬쉬 이 두 마디가 모든 원흉이 될 수 있어요.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행복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유지할 수 없는 가족이라면 저는 깨야 된다. 깨야죠. 깨야 됩니다. 이제는 참고 살으라는 말은 그거는 구시대 유물이에요. 아이들도요,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이들 맞아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이들 정말 알아요. 네. 엄마 아빠가 엄마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다 알아요. 알아요. 네. 그다음에 절대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용기 그리고 솔직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뚫고 나와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 성폭력 특례법 제5조에 친족에 의한 강간이 있어요. 폭력이나 어떤 협박으로 간음하면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네. 이게 중범죄입니다. 네. 그다음에 13세 미만인 경우는 뭐 무기 또는 10년이에요. 그거는 또 엄청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19살 이하 같으면 13세 미만이 아니고 19살 미만인 경우도 미성년자라고 해서 미성년자,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또 처벌하는데 그것도 가중처벌해요. 그러니까 친족에 의한 강간 성폭행 이 범죄 저지르면 신세 거덜납니다. 뭔가 엄청난 착각들을 하고 말이야, 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미성년자 어린아이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13살짜리를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성범죄를 저지른 지금 13살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 갖고 10년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는 13살이면 19살 될 때까지 6년은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돼요. 아이가 그때쯤 돼서 19살 정도 성인이 돼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도 자기는 그 기억 속에서 끔찍해서 벗어나기 힘들고 트라우마 속에 사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제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인식하고. 네. 그때 고소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자의 어떤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된다. 공소시효 없다. 그 성인 될 때까지. 이거는 명심해야 되고, 뭐 적당히 넘어가면 끝나겠지 하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쪽하고는 해당 사항도 없을 테니까. 참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게. 네. 참 저도 현장에서 사실 저는 이걸 면담한 케이스는 없었지만 지구대에 있을 때 겪어봤던 사건들이 몇 건 있어요. 그랬을 때 진짜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었는데요. 정말 상처받지 않고 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맞아요. 네. 좀 어렵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 사건을 위해서는 한번 눈치 보지 않고 짚을 걸 한번 짚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잘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어쨌든 이런 사건은 있다라는 거는 이 친족 간의 성범죄 대상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늘 장애인 미성년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뭐 많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네. 교수님.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